말 몇 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조종하는 천재 사이코패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까? 보스턴에서 벌어진 한 죽음 때문에 미 수사당국은 유학 중이던 한 한국인 여성을 주목했습니다. 이 순진해 보이는 얼굴은 과연 천사의 얼굴일까? 아니면 악마의 얼굴일까? 2019년 5월 20일, 그날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보스턴 칼리지의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보스턴 칼리지는 이른바 뉴 아이비 리그로 불리는 대학 중의 하나로 매사추세츠 정책에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명문 대학교였습니다. 당시 생물학과 졸업을 앞둔 22살의 필리핀계 남성 알렉산더 우르툴라는 가족들과 친지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젊은이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의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 중이었던 우르툴라의 가족들. 그런데 우르툴라의 형은 동생으로부터 섬뜩한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문자였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이런 문자를 받았으니 정말 날벼락이었죠. 그 문자를 본 순간 가족들 모두 졸업식은 까맣게 잊고 서둘러 우르툴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 급히 위치 추적까지 실시한 가족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알렉산더 우르툴라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학교 주변 주차타워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졸업식을 불과 90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징후가 없었습니다. 교우관계, 졸업 스트레스, 빚, 그런 선택을 할 동기가 없었어요. 평소에 어떠한 징후도 느끼지 못했던 가족들. 우르툴라에게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든가 정신병력이 있어 약을 처방받았다든가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며 우르툴라의 휴대폰을 들여다본 가족들은 난데없이 그의 여자친구를 살인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녀의 여자친구는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 이게 이제 20대 초반에, 초중반에 이 사람의 심리적으로 불안한, 특히 어떻게 보면 미국에 유학 온 사람이고 그런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졸업을 앞두고 불안감 속에서 그런 자살을 선택했다. 사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기에는 너무 계기적이다. 왜냐하면 졸업 이후에 뭘 한다든가 아니면 졸업을 못해서 뭐 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졸업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의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 사망한 우르툴라에게는 18개월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23살의 한국인 여성 유인영.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17마일 떨어져 있는 이사쿠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유 씨는 한국 국적자였습니다. 학창시절 테니스 선수로 유명했던 유 씨. 우수한 성적과 함께 학교 테니스 팀을 카운티 결승전에 진출시키는데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보스턴 칼리지 입학한 그녀는 2017년 말 학내 동아리에서 우르툴라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범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학생 유 씨. 그런데 우르툴라의 유족들은 왜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했을까? 둘 사이가 평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았다고 봐야죠. 연인 사이에서 언어폭력이 오가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죠. 하지만 유 씨가 우르툴라에게 보낸 문자들은 그야말로 언어폭력 수준을 넘어선 내용들이었습니다. 유인영은 우르툴라가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끊도록 강요했으며 특히 우르툴라가 이전 여자친구와 소통하는 것을 알고 격분했다는 것. 이후 습관적으로 우르툴라에게 죽어버리라는 폭언을 일삼아 왔다는 겁니다. 특히 사건 며칠 전 유 씨는 우르툴라에게 결정적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옥에나 가서 죽어버려. 만약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내가 지구를 떠날게. 내가 없어지면 되잖아. 벽에 머리를 박아버리라고. 너 진짜 멍청해. 당장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거야. 유 씨는 22살의 청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르툴라는 이미 사건으로부터 5개월 전 친구들에게 도움을 호소했고 긴급구조 핫라인에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리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우르툴라가 유인영과 헤어지지 못한 이유는 그녀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우르툴라도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죠. 그럴 때마다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수많은 폭력적 문자 메시지들과 지인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유 씨를 우르툴라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유인영은 문자 메시지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소유와 통제죠. 그 교제폭력살인과 비슷하죠. 헤어지려고 하니까 내가 떨어져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형태로 협박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이것도 비슷하죠. 뭐 성이 바뀌었다고 했을 뿐이지 그 과정에서 자존심을 아니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비하적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뭔가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또 이 반복하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 심리를 완전히 부쉈다가 다시 맞추는 걸 반복하면은 심리적으로 종속되기 쉽습니다. 그 기제를 이 유인영이라는 사람이 작동시킨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거를 얻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유인영은? 만족감.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한 대상을 극단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나게 큰 쾌락이죠. 아주 과학적 쾌락이죠. 그러니까 죽음까지 유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죽기 전까지 극단적으로 모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아주 과학적인 심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히 가족이나 그런 사람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알리면 내가 더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죠. 그것도 역시 관계를 끊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자기가 작아지죠. 당연히 그 사람, 유인영한테밖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의존하게끔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거죠. 문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소설 속 내용 같은 상황 속에 검찰이 유인영의 기소를 결정했던 건 이와 유사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2014년 7월 12일 미국 매사추세츠 페이헤븐의 한 평화로운 여름날, 난데없이 트럭 안에서 발견된 한 청년의 시신 때문에 마을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망한 남성은 18세 콘네드 로이 3세. 그는 얼마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처음엔 그가 단순히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한 경찰.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죽음 뒤에 있던 누군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알아온 콘네드 로이.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안 좋은 시도들을 했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17살의 여성 미셸 카터와 사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콘네드의 든든한 정신적 지지자가 되어주는 듯했던 미셸. 하지만 경찰이 콘네드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셸 카터는 콘네드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때마다 그를 만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부추겨왔던 것입니다. 그냥 해버려. 이제 미룰 필요 없어. 넌 할 수 있어.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계속 미루기만 할 거니? 지금이야. 미셸의 메시지는 콘네드의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콘네드는 트럭 안에서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두려움에 못 이겨 차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미셸 카트는 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냅니다. 다시 차에 타. 수사당국은 이 말이 콘네드를 다시 죽음으로 내몬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본인이 힘이 세거나 힘이 약하거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몸은 이미 그 존재한테 빼앗긴 거예요. 정신도 빼앗겼는데 몸밖에 못 뺏겼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남자건 여자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힘이 세든 그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미 정신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경찰은 미셸 카터를 체포했고 2017년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명백히 콘네드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 변호인은 미셸 카터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그녀 자신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동정심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미셸 카터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15개월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미셸의 사건은 미국 전역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이버 괴롭힘과 자살 방조에 대한 법 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르툴라의 사건은 제2의 미셸 카터 사건으로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미셸 카터 사건처럼 유 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미셸 카터가 유죄를 받았던 결정적인 증거는 다시 차에 타라면서 사건 당시 콘레드를 직접적으로 부추긴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유인영의 사건의 경우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불분명해 보였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소유 통제해서 맘대로 할 수 있게 죽으라, 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대로 다 듣잖아요. 이것도 역시 가스라이팅의 일종이 되겠죠. 이게 그러면은 살인으로 봐야 살인으로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형법상 살인을 이렇게 해는 것은 각각의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를 실제 행법에 위반 저촉되는 것으로 보는 데도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이은혜 사건에서 계곡에서 뛰어들어 죽으라 했지만 우리의 검찰은 그거를 입증하려고 했지만 우리 판 법원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검찰이 우르툴라의 죽음 당시 유 씨가 그것을 방조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는 유인영의 핸드폰 위치 기록이었습니다. 검찰이 재구성한 사건 당시 우르툴라의 행적은 이러했습니다. 졸업식 전날 우르툴라는 인형과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가족들을 만나 졸업식에 가는 대신 혼자 학교로 향한 우르툴라. 그때 그는 형과 유인영에게 마지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다가 수사팀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휴대폰 기지국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우르툴라가 사망한 주차타워 건물에는 우르툴라와 유인영 두 사람의 휴대폰 신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우르툴라 사망 당시 유인영이 그와 함께 있었을 수 있다는 것, 함께 밤을 보내며 목숨을 결정하라는 유인영의 압박, 그리고 90분 뒤에 진행될 졸업식장이 아닌 주차타워에 동시에 찍힌 기지국의 위치, 곧 벌어질 우르툴라의 마지막 순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같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차 옆에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바깥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문자로 보내서 시키는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통제입니다. 옆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통제가 세죠. 너, 내가 보는데, 아니, 내가 느끼는데 너 내 말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지? 이게 움츠러들죠. 그러니까 기지국 내에 같이 있죠. 근데 옆에 있었던 것보다는 지켜보는. 그러니까 마치 제3자 입장에서, 전지적 입장에서 봤을 수 있죠. 그 의미일 겁니다. 검찰은 유 씨가 평소에도 남자친구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으며 그의 마지막 선택 당시에도 그녀가 옆에서 지켜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더한 일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여자친구와 밤을 보낸 뒤 해가 뜨자마자 주차타워로 향했는데 거기에 여자친구의 핸드폰도 있었습니다. 같이 가지 않은 이상 이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피해자는 곧 선택을 했습니다. 유인영은 마지막을 앞둔 우르툴라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마치 미셸 카터처럼 그냥 해버리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유인영의 가족과 변호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유 씨는 우르툴라의 극단 시도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그녀는 우르툴라의 죽음 직전 100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보내며 안 좋은 선택을 막으려고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이전까지 우르툴라에게 보냈던 수백 건의 폭언들은 무엇이었을까? 또한 유 씨의 변호사는 마지막 순간 우르툴라와 유인영이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것은 그녀가 우르툴라를 살리기 위해 달려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하지만 당사자인 우르툴라는 죽어버렸고 유 씨 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만 할 것이기에 사건 당시 둘이 정말 함께 있었는지, 함께 있었다면 둘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는 전혀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유인영은 정말로 남자친구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 아니면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
그걸 지켜봤다고 하면 방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리라, 내 옆에서 설득도 하고 그랬다 라고 해야지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옆에 있었는데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시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되죠.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유인영과 우르툴라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무려 7만 4천여 건. 검찰은 그중에 유 씨가 죽으라고 보낸 내용만 무려 수백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이를 근거로 우르툴라가 유인영에게 완전히 종속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유 씨가 원래 온순한 성격이었고 연인 사이에 흔한 갈등을 겪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2021년 12월 보스턴 법원은 결국 검찰 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인영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10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다만 5년의 보호감찰과 사회봉사, 정신치료 등을 계속 받는다면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우르툴라와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행동을 했든 간에 이미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낸 폭언 메시지들이 우르툴라의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책임자죠. 근데 책임의 종류가 문제죠. 그래서 비자발적 과실치사죠. 이제 매우 말이 이상하죠.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도 이런 판례가 사실은 드물죠. 그래도 겨우겨우 받아낸 건데 앞으로도 이런 관계성 폭력에 의한 가스라이팅은 더 많아질 건데 그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죠. 주변에서 덤을 줘야 됩니다.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변의 제3자가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고 그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반복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이 적습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여자친구의 지속적인 정서 확대 때문에 목숨을 끊은 우르툴라 사건. 무려 7만 건의 문자 메시지는 멀쩡했던 22살의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심리적 학대와 가스라이팅의 위험성을 널리 알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